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내림세를 나타냈는데요. 계속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경제가 다소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가 7% 넘게 뛴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가치 다시금 위상을 되찾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중동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이 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은 익숙해지실 법도 한데 비교적 새롭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일단은 지난 금요일 시장을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시죠. 3대 지수 이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일제히 1%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가 1.8%, 나스닥 지수가 1.3%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지난주 주간 상승률을 거의 다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갈등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핵시설과 군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됐고요. 이스라엘 국방부는 전면전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그러자 이란이 수백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지금 수뇌부 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는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Lion, a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This operation will continue for as many days as it takes to remove this threat. For decades, the tyrants of Tehran have brazenly, openly called for Israel's destruction. They've backed up their genocidal rhetoric with a program to develop nuclear weapons. ما خواهان گسترش جنگ نیستیم مگر اینکه به ما تحمیل بشه. ما خواهان گسترش این جنگ به کشورهای دیگه و یا به منطقه نیستیم مگر اینکه تحمیل بشه. ما اصولا خواهان این جنگ نبودیم. ما مشغول اجرای دیپلماسی در خصوص برنامه هسته خودمون بودیم. ولی این تجاوز به ما تحمیل شد. ما از خودمون دفاع میکنیم. دفاع کاملا مشروع هست. با اقتدار دفاع میکنیم و این دفاع ما در پاسخ به تجاوز هست. لذا اگر تجاوز متوقف بشه طبیعی است که واکنش‌های ما هم متوقف میشه.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다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동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항상 부각되는 우려가 있죠. 바로 원유 공급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날 브렌트유와 WTI 국제유가가 나란히 7%대 급등을 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로는 처음으로 보는 최대 일일 상승폭이었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원유 최대 수송로 가운데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봉쇄가 되거나 혹은 무력 충돌로 확대될 경우 유가가 최대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금융시장으로의 변동성 확대도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겠죠. 월가의 공포 게이지입니다. 빅스 지수가 이날 15%대 급등하면서 20선을 넘겼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20을 밑돌면 그래도 좀 평온한 것이고 20을 웃돌면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20을 넘겼다라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에 부각이 됐을 때 이후의 증시 흐름은 과연 어땠을까? 카슨 그룹에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글자가 작아서 아마 보시기는 어려울 텐데요. 여기 왼쪽에 쭉 정리되어 있는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증시에 충격을 가하는 이벤트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가장 멀게는 1940년대에서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이슈들을 전부 포함합니다.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6.25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브렉시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쭉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시의 흐름이 어땠는가? 일단 3개월 후를 보니까요. 상승 확률이 65%, 그리고 S&P 500 지수의 평균 상승률은 0.3%에 해당했고요. 12개월 후로 놓고 보니까 상승 확률은 마찬가지로 65%, 상승률은 3%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2003년 이후의 흐름들을 보시면 그래도 붉은색보다는 초록색들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증시가 결국에는 상승한 경우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 물론 과거와 다른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그래도 군사시설로만 타격이 일어났지, 이 공격이 일어났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긴장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 핵 전쟁에 대한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이죠. 다만 이 아래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치가 여기에 있고요. 이란의 위치가 이쪽 우측에 있습니다. 양국 사이에는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등의 다른 나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양국 간의 거리가 무려 1,600km가 넘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전면전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고요. 또 전쟁으로 간다고 해도 미사일이나 드론, 전투기를 이용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이런 여러 가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 혹은 충격 케이스들을 우리가 방금은 봤는데 조금 더 관련도가 높은 케이스들만 놓고 보겠습니다. 중동 갈등, 지난 수십 년간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시계열을 조금 더 좁혀서 지난 2년 동안의 S&P 500 지수의 차트 흐름을 가지고 온 거고요. 붉은색 원으로 표시해둔 이 곳들이 중동 리스크가 부각됐던 케이스들을 표시해둔 겁니다. 하나씩 보시죠.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로 인해서 증시가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었고요. 2024년 4월이었죠. 이스라엘이 이란과 충돌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 달간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보복 대련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었고 증시에서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보시면 한 달 정도의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금 잠잠해지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이제 그로부터 3개월 뒤였습니다. 하마스의 1인자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 다시 한번 증시가 출렁였고요. 또 그로부터 3개월 뒤 이란 본토 보복, 이스라엘의 본토를 최초로 공격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벤트가 바로 이번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사실 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갈등은 사실 수면 아래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관세라고 하는 이슈에 시장이 훨씬 더 크게 관심을 뒀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공습으로 인해서 이 중동의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시장의 관심을 얻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증시의 영향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주는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잖아요. 평균적으로 2주 그리고 최대 한 달 이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날 금요일장 정규장에서의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눈에 띄는 움직임들은 이쪽에 방산주들 역시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안아가면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RTX, 노스롭 그루먼 등의 종목들이 오름세를 연출했고요. 그리고 오라클이 눈에 띄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었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날 주가 7.7%의 추가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자 엑손모빌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주식들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다만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행 관련주들이라든지 항공주들은 하락을 했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행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유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이슈 묶어서 확인해 보는데요. 먼저 테슬라 이슈입니다. 미국 내 4월 신규 전기차 등록 대수가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소 부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올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차 안전규제 면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에는 수년씩 걸리던 완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에 대한 면제가 이제는 수개월 안에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사이버캡 상용화 일정이 단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주가 2% 가까운 상승, 지난 한 주 동안에는 5.4% 반등을 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지난주 AMD가 MI350, 엔비디아 블랙웰에 대적할 새로운 AI 칩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반도체주들은 경기에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이날 2.1% 가까이 하락한 141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음으로는 아마존입니다. 월마트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옵션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월마트에서 결제를 할 때 카드 혹은 현금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배송에 AI를 접목시켰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아마존의 주가 장중에 상승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0.5%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팔란티어 이슈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사이버 공격 위주로 이루어질 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팔란티어의 매출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들려오면서 팔란티어 약세장 속에서도 강세 흐름을 가져갔죠. 1.6%의 상승, 137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여러 가지 방산주들 앞서 살펴봤다시피 이날 상승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3%대,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이 1%대 플러스권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신용카드사들은 일제히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이 스테이블코인 옵션을 모색한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월마트라든지 아마존에서 결제를 할 때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등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었잖아요. 이 신용카드사들은 그 수수료, 결제 수수료를 먹고 사는 기업들인데 만약에 스테이블코인이 도입이 된다면 그만큼 이들의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려 포인트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3%대, 마스터카드와 비자가 4%대의 급락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일정까지 확인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확전될 것인가 그 여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이곳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봉쇄가 된다면 유가가 급등하면서 증시도 다시 한번 출렁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그 밖의 이벤트로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연준의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그 결과를 받들게 될 텐데 특히 이번에는 점도표가 포함된 연준의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되고요. 다음으로 19일인 목요일 준틴스데이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하루 쉬어간다는 점까지 체크드립니다. 일정 받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이어갑니다. 네, 매크로 한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계획, 하메네이라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거 계획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급박한 상황 속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미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 함께 전해드립니다. 달러 인덱스가 97.6에서 98.1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달러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다만 미국의 채권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연준이 이번 주에 FOMC 진행을 하고 점도표 역시도 함께 공개를 합니다.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FOMC에서 과연 연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조금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 그래도 신중론을 고수했던 연준이 이번에도 또 한 번 신중론을 조금 더 길게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짙어지고 있습니다. 6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거의 7개월 만에 반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소비심리지수의 개선세에 좀 발목을 잡진 않을까 이러한 우려감도 함께 나타나고 있죠. 유가가 15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값도 3,45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최고치를 향해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동향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먼저 금요일 나왔던 매크로 데이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잠정치인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왔다가 60.5로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인 50보다 위쪽의 숫자를 발표를 했고요. 6월 잠정치,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전월도 52.2포인트로 심리적인 지지선 이상의 값을 받아들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8포인트가량 뛰어오른 모습을 나타냈고요. 예상치도 함께 상회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만 했으나 전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점이 앞으로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면요. 6개월 만에 첫 개선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6월 잠정치는 전월비로 16%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준 셈이고요. 5개 지수 구성 요소 모두 상승 흐름을 함께 나타내줬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6.5%에서 5.1%로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4.2%에서 4.1%로 소폭입니다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죠. 일단 관세 압력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반영된 숫자라고 보면 되겠는데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2024년 12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한창 올라갔을 때와 비교를 하면 20%가량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은 우리가 주의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나타났던 소비자 관련 데이터들을 합산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값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될까요? 가장 위에 있는 진한선이 소비자 신뢰지수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옅은 청록색 점선의 경우에는 CPI, 실직 경험을 나타내는 빨간색 점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기준선 위쪽에서 움직인다는 점이 긍정적이겠고요. CPI의 경우에도 2023년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그리다가 6월 들어서 확실한 안정세를 보여줬음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CPI로 우리가 받아든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직 경험이 조금 우려스러운데요. 연준의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고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027년에 급등세를 보였고 6월 들어서 재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향후 증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으로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S&P 500을 기준으로 지난 금요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가량 증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주, 소비재, 여행, 항공업종 위주의 매도세가 포착됐다는 점 함께 들여다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들 먼저 살펴보고 오시죠. رژیم اسرائیل ب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هرگز بدون توافق و حمایت آمریکا نمیتونسته اتفاق بیفته. ما مدارک متقن داریم از حمایت نیروهای آمریکایی در منطقه و پایگاه‌های آمریکایی در منطقه از حملات نیروهای نظامی رژیم صهیونیست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공개된 ABC 인터뷰에서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과 관련해 우리가 개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 들어 이란과 새로운 핵 합의를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이란 공습으로 협상은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분쟁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는 준비돼 있다. 내게 이 문제와 관련해 전화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을 맞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1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가 논의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미국이 개입했는가, 러시아가 개입했는가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세계 전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때문일 겁니다. 물론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는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흐름에 급격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계획에 일단 거부하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6월 13일 금요일 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 이러한 상황이 불거지면서 우리 증시도 함께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사망한 명단만 이렇게 4명, 주요한 핵 과학자들 그리고 주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비롯해서 총 4인이 일단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유가의 반응을 저희가 좀 주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7% 급등으로 반응을 했죠. 7.8%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월가의 모멘텀 머신으로 유가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들을 좀 들여다보면요. 2015년 핵 합의 당시에는 상반기까지 유가와 에너지주의 오히려 하락세가 돋보였습니다. 그러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유가도 점차 회복세를 나타냈고 증시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2018년에 미국이 탈퇴했을 당시를 들여다보면 에너지 섹터의 급등세가 시현이 됐죠. 유가도 급등했고 S&P 500이 단기 조정을 경험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회복세가 올라오면서 S&P 500 지수도 함께 동반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부터 불거졌던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2024년 말에는 빅스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자산 선호와 관망세가 현재는 나타나고 있으면서 증시의 급격한 충격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월가의 분석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현재 쥐고 있는 카드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 월가의 분석의 주요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면요. 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가가 만약에 130달러까지 오를 경우에는 6월 CPI가 거의 4%에 육박하는 숫자를 받아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만약에 현재처럼 70달러 선에 머무르게 된다면 CPI도 계속해서 좀 전반적인 완만한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100달러에서 130달러 선까지 오를 경우에는 경계 심리가 함께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지수의 조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가 상승과 CPI와의 연관성까지도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다음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에너지주와 방산주는 급등한 데 비해 항공주와 여행주는 급락했습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주는 일제히 급등했고 전쟁이 장기화하면 방산업체도 특수를 누릴 것이란 기대로 방산주도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이에 비해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항공사는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 항공주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여행이 줄 것이란 우려도 여행주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대표적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4.43%, 델타는 3.76% 급락하는 등 항공주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에 비해 방산주와 에너지주는 급등했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3.74%,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3.78% 급등하는 등 에너지주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방산주도 로키드 마틴이 3.66% 급등하는 등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에너지주와 방산주는 상승하고 반면에 전반적으로 하락을 부추겼던 쪽은 여행과 항공 쪽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텐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 공습을 하면서 유가 급등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유가의 천장이 어디일까? 그 부분을 가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란은 오펙 내의 세 번째 산유국으로 하루 2천만 배럴가량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유를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냐 아니냐의 여부가 지금 현재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엑손모빌 2.2%, 코노코필립스 2.4% 오르는 등 에너지 관련주들 함께 자극받아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팔런티어와 같은 방산주들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런티어는 최근 5거래일 동안 7.6%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최근 5거래일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락세를 경험했던 팔란티어가 다시 급등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방산주들이 함께 자극받아가는 모습과 연동이 될 수 있겠고요. 로키드 마틴 3.7%, 레이시온 3.3%, 제너럴 다이나믹 1.1%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에어인디아 항공기의 추락으로 인해서 보잉사는 여전히 1.7%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도 나타냈죠. 자,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 금 가격이라던가 유가 그리고 항공 여행주들의 움직임 전반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